여러분 조윤기 교수님의 발제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 선진화 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기입니다. 지금 거창하게 보수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보수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고 보수적 시각에서 제가 통일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펼쳐갈까 합니다.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책자 11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통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이유로 여하튼 분단이 됐다. 다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중적 속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통일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일은 바로 분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분단을 종식하고 이 통일된 국가를 다시 이어간다. 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다시 지속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은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1인 독재 체제를 부정해야 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야 될 것인가?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부정해야 될 것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해야 될 것인가? 긍정해야 될 것인가? 통일은 바로 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희 회장께서 통일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통일은 분명히 체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특히 통일은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하는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 체제의 선택의 문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가치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급성이고, 두 번째는 역사성이고, 세 번째는 미래지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급성. 북한 주민의 억압과 결핍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급한 우리 민족적 과제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북한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것이고 북한의 산업화다. 북한의 산업화는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획일화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중요한 것이 바로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가치다. 북한 주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 다가갔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박스에 북한 헌법 63조를 제가 명기해 놨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레닌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집단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집단주의를 용인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주의가 잘못되면 전체주의로 갑니다. 역사성, 민족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다. 민족이라는 의미는 종족주의로 갈 것인가, 민족주의로 갈 것인가. 여기 지금 이 영어가 잘못됐는데요. 레이시즘이 아니고 트리벌리즘, 종족주의입니다. 미래지향성의 가치,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 준수하지 않는 것. 자유가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목표는 제가 한 10년 동안 10년 정도 같이 고 박세일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었던 선진화 통일입니다. 선진 인류 국가로 가는 것, 분단 상태를 종식하는 것,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지향하는 것, 21세기 보편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분쟁과 갈등의 지역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바꿔낼 것인가? 한반도의 발전과 평화,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동시에 가져가는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2000년 이상의 변방의 역사에서 중심의 역사로 옮겨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 통일이 완성이 되면 바로 자유주의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 자유주의가 승리한다, 선진 통일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통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돼서 볼 때는 역사적 민족적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재통일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같이 가지고 오는 새로운 통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뉴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역사성의 문제이고 재통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야만 변방의 역사에서 중심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간의 긴장을 긴장 국면이 아니라 평화적 국면을 조성하는 이 과정 중에서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 통일의 기회가 오면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20대는 통일을 하지 말자고 그러는 20대들이 굉장히 20대, 30대들이 많습니다. 영구 분단하자. 영구 분단했을 때 저는 영구 분단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그거를 용인할 건가? 분단된 국가에서 분단된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기 중심의 통일을 하려고 전부 다 그럽니다. 이 문제를 지금 우리는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20대, 30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구 분단론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그냥 둘 건가? 인권 유린의 문제를 그냥 둘 건가? 이 문제를 우리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체의 통일 방안의 구조와 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구조는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통일 국가 단계 매우 이상적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단계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토마스 쿤의 과학 역사의 구조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먼저 남북한 간이 경제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하자는 선통합 후 통일의 구조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1푼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가 95년에 만들 때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평화통일 교육과 접촉을 통한 평화의 이론은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가치, 동일한 이념일 때 평화의 이론이 적용이 돼요. 한국에는 지금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적용된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는 양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선통합 후 통일의 구조로 한반도 신통일이 가능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의 문제를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인데요. 아주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일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영학적으로 이야기하면 M&A예요. 인수합병이에요. 이 인수합병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는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단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선통합 후 통일의 구조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한계가 어떤 거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주의는 동일한 가치, 동일한 체제, 동일한 이념일 경우에 기능주의가 작동된다. 상이한 국가 간에 작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남북한 간에는 지금 전쟁이라는 이 또 참화를 겪었고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통일 방안의 구조 전환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독일 통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통일 방안의 극복이 가능한가? 그래서 패러다임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이 잘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에서 뭔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패러다임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크게. 그래서 저는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은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독의 급변 사태, 동독의 민주화, 독일 통일, 나중에 독일 사회, 문화, 경제 통합으로 갔습니다. 이 구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통일, 통일의 기회가 오면 통일을 하고 지금까지는 긴장 상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선통일, 나중에 후통합의 구조로 가자. 저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너무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상적이다.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변화할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독의 급변 사태는 1989년 1월 라이프치히에서 여행 자유화에 대한 시위가 일어났어요. 1월 달에. 89년 초에 1월에. 슈타지가 체제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독 주민이 두 번째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국경을 89년 5월에 개방하고, 그리고 동독 주민이 체코, 폴란드, 소련 대사관으로 진주하고, 이때 헝가리 국경을 완전 개방해서 이제 동독 주민이 대량 탈출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동독 사람들이 서독이 어떻게 했냐면 체코 프라하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그때는 이제 서독이죠. 서독 대사관에 체류 중이던 동독 주민 6,000명을 동베를린을 통해서 서베를린으로 해서
동독으로 데리고 왔어요. 대한민국이 과연 이만한 배짱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돼요. 대규모 탈출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동독의 뭐가 발생이 되는가? 동독 주민의 민주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동독 주민 민주화의 기폭제는 94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라이프치히에서부터 시작해서 촛불이 매주 수요일마다 월요일마다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민주화 시위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생겼느냐? 동독의 민주정부가 생겼어요. 동독의 민주정부가 생겼어요. 그 과정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동서독 정부가 통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많이 했는데 14번 동독 이회가 통일 조약을 서명하는데 여러분들 서명의 골자는 이겁니다. 동독이 동독 4개 주가 서독 12개 주에 어떻게 한다? 편입한다라는 것을 동독 민주정부에서 결의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없는가라는 거 저의 이상입니다. 동독 정부가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은 동독의 급변 사태가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되었다. 선통일이었다. 평화적으로 남북한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기회가 오면 무조건 통일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북한의 급변 사태를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서독 지도자들이 통일을 위한 해안과 결단력이에요. 서독 주민이 통일에 대한 열망과 희생이 같이 결합돼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1990년 10월 3일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독일 통일 깃발을 날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일 통일, 동서독 통일의 정확한 표현은 흡수 통일도 아니고 동독 의회에서 어디로 서독으로 편입하겠다는 편입 통일이에요. 이거 전부 다 한국에서 흡수 통일이니 무슨 통일이니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선통일 후 통합의 구조여야만 된다. 그러고 난 뒤에 통일의 남북한의 경제 통합하고 사회 통합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어떻게 됐어요? EU에서 핵심 국가잖아요. 한반도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 한국이 통일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통일지향의 적극적 대북 정책을 좀 펴었으면 좋겠다. 관여 정책과 확장 정책입니다. 관여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확장 정책은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북한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어넣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고 북한 주민의 사상 해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보화를 했으면 좋겠다. 주체 사상이 있는 한은 북한은 개혁 개방 절대로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주체 사상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정보화는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호하고 열광하는데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준다는 것은 저는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수단들을 개발하고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우리가
북한의 급변 사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보화, 북한 정보화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에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라는 씨앗을 보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인 통일 지향의 대북 정책과 사상 해방을 위한 정보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